백혜련 경정 관련된 이슈 지난주에 한참 많이 나왔고 사실 이런 것도 전 보니까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예전부터도 다뤄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뉴스공장 그리고 그 매불쇼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한 내용 네. 예, 그게 오히려 단독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었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도 만들어진 것도 이것도 되게 재미난 경우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저널리즘이 해야 되는 좋은 일들을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죠. 예, 민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사안 자체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었고 네. 원래 흐지부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재점화시킨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면 2023년에 당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필로폰 74kg을 운반하고 판매하려던 조직원을 검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74kg만 하더라도 한 2,200억이 넘는 시가로 어마어마한 양이었거든요. 시가를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이미 백혜련 경정과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2,200, 300억 정도 된다. 근데 백혜련 경정이 매불쇼 등등과 인터뷰에서 새롭게 밝힌 내용은 74kg가 아니라 300kg이다. 예, 그렇죠. 라고 해서 더 충격을 준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이었다는 거죠. 조 단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2023년에 영등포 경찰서가 이 어마어마한 조직원 사건을 검거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연루가 됐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세청 직원까지 연루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던 것이고. 얘네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야 보통 그죠? 예. 그러니까 안에다가 주렁주렁 매달고 통과를 하다가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상한 거죠. 뭔가 윗선이 있지 않는 한 이거는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관세청 직원까지 포착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당시 이거를 다 수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백혜련 그때 백혜련 경정이 수사팀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관세청 그 직원은 빼라. 관세청 부분은 빼라라는 외압이 들어왔고 여기에 백혜련 경정이 거부를 하니까 당시 거의 직속 상관이던 영등포 경찰서장이 또 이제 외압을 행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결론은 백혜련 경정은 영등포 경찰서 형사 이과장이었는데 마약 수사를 전담하다시피 한 갑자기 강서 경찰서 화곡 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그러니까 지구대장이라는 게 파출소장으로. 파출소예요. 파출소. 그 이거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래서 요 자료 화면이 윤건영 의원실에서 이미 한번 제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맞습니다. 방금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찬수가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었거든요. 이제 세관 내용 삭제 외압. 그때 김찬수와 조병노라는 또 사람을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조병노는 사실 마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관되어 있는 그 라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조병노가 백혜련 경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든요. 뭐 용산이 뭐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조병노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종호 있지 않습니까? 블랙펄 인베스트. 거기 녹취에서 조병노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던 김찬수는 나중에 용산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강상문이라는 이런 사람도 이제 외압을 다 전반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혜련 경정은 좌천성 인사를 당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백혜련 경정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수사 외압을 행사를 했고 이 사안 자체가 이제 흐지부지 되다시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뭐냐? 뭔데 이렇게까지 하냐? 왜 세관 직원이 연루가 됐는데 남부지검에서도 뭐 이렇게 검찰에서도 다 이제 구속영장 신청한 거 다 기각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사 외압에 검찰, 뭐 경찰 고위 뭐 이런 선까지 언급이 되는 거냐라고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이게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백혜련 경정이 최근에 인터뷰를 한 거에 따르면 자기가 이 수사를 할 때 이미 인천지검이라든가 중앙지검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사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덮은 흔적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천지검장이 누구였느냐? 심우정. 그 뒤에 심우정은 대검 간부로 갔다가 지금 검찰총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도 개입돼 있고 검찰도 개입돼 있고 관세청도 개입돼 있고 다 개입이 돼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검사들도 다 덮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게이트다. 그래서
지금 이 마약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약간 일부분만 이렇게 상설 특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 단독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사안 자체만 하더라도 언론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안들이 여기 다 버무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놀랍도록 않습니다. 예. 정말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복잡한 구조긴 하지만 핵심은 잡힌 마약 그 사범들이 네. 엄청난 양을 밀반입해온 사범들이 누군가가 봐줬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관일 거라고 전 세관 쪽.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들어가자 경찰력이 동원이 돼가지고 윗선에서 이걸 빼라고 해. 맞아요. 그런데 그 빼라고 하는 거에 또 검찰도 관련이 돼 있어. 네. 알고 봤더니 검찰이 먼저 수사해서 이거를 덮었어. 했어야 되는데 덮었어. 네. 근데 이 시무정이 총장까지 됐어. 네.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음. 네. 그리고 아까도 다들 말씀 잘 주셨지만 세관 쪽에 관세청 쪽에 또는 마약상 쪽에 김건희하고 연관성이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것도 최병과라고 좀 유사한데 이 자체로 그냥 파가지고 그냥 펼치면 될 문제가 너무 커진 문제를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백혜룡 경정의 어떤 그 외로웠던 싸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수사돼야 될 내용들을 덮었는지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 최혜병 건과 함께 네. 예, 생각합니다. 송 박사님. 그래서 이때 한참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백혜룡 경정이 잠깐이지만 여기저기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나름 사회적으로 환기는 됐었죠. 이게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겠구나. 음. 근데 그때는 다들 여력이 없었던 저는 그건 기억나거든요. 그렇죠. 언젠가 다시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반드시 이것을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그 다음에 지금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되게 신기한 게 그거예요. 이걸 결국 또 뉴스공장과 매불쇼에서 다뤘다는 맞아요. 거죠. 예. 네. 왜 언론이 그러니까 언론은 기본적으로 그 의제 설정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의제가 제가 볼 때는 언론한테 되게 매력적인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파면 팔수록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오고 지금 드러난 것도 별로 없고 의혹이 이렇게 큰데 네. 이걸 잡으면 얼마나 이게 특종이겠어요. 음. 근데 왜 아무도 이걸 다루지 않았을까? 난 그게 너무 이상하고 지금 이렇게 불거진 것도 지금도 제대로 안 쓰잖아요. 네. 제대로 안 쓰고 매불쇼에 의하면 이랬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발화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백혜룡이에요. 예. 그리고 끝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취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나마 지금 이렇게 매불쇼나 겸공에서 백혜룡 경정이 인터뷰하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사건 전말이 어떻고 의혹이 뭐다라고 그나마 좀 정리를 제대로 잘해준 게 한겨레. 예. 이건 그냥 매체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쓴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박용현 기자라고 예.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게 제일 볼만했어요. 예. 야,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그 레거시 중에 한두 개만 잘 붙어도 그러니까요.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굳이 다 붙기 싫으면 안 붙어도 되지. 네. 한두 군데만 붙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단 이 정도면 인지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집중 수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이태원 참사 현장에도 갔고 네. 이게 이태원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사실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짓 하다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게도 된단 말이죠. 예. 저는 집중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우리 계엄 전에 민 기자님께서 이거를 두어 번 정도 가지고 오셨었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연루돼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영전을 했다는 거.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의 케이스하고는 맞아요. 정말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뭐 하나 덮어주는 역할을 하면 영전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리고 얘를 손대려고 하면 경로하는. 네. 이 패턴이에요. 근데 진짜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는 도무지 좀 의문투성인 게 아까 이제 마약이 옐로 노딱이 붙을 수 있으니 다른 걸로 하라고 독약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독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권이잖아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막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 독약과의 전쟁을 했는데 이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세청 그 부분을 빼라고? 그러니까 뭔가
독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관세청 직원이 연루가 되니까 그거를 좀 뭐 이렇게 감추기 위한 차원으로 하기에는 덮은 게 너무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단순히 관세청 직원 연루됐다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의 취재를 그나마 조금 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 그러니까 300kg은 처음 듣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세계에서 시장 자체를 엎거나 예. 아니면 뭐 주류와 비주류를 엎거나 이 정도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 한 이 정도는 못 들여온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시장 판도를 흔들려고 했다는 건데 거기에 용산이 만약에 개입이 돼 있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용산 개입은 저는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는 네. 얘기인 네.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선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네. 어려우니까. 그럼 하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하고 일부가 연루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뜬금없이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선언하고 그쵸. 여기서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어이 젠장 여기서 이 일이 터져버리니까 이 이빨도 내리고 이 이빨도 내리는 그런 방식을 썼다. 이게 한 가지 시나리오고. 네, 그렇죠. 근데 다른 한 가지 시나리오는 더 심각한 거야. 네. 이거를 이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띄운 이유는 얘네들을 키워주려고 이랬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큰 거지. 거기 국가기관이 다 개입이 돼 있다. 이러면 예. 이 문제가 장난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한쪽 왜 이번에 광장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온 맞아요. 것처럼 예, 뭐 정확히 그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한쪽 세력을 죽이고 나머지 세력에게 독점을 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걸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만으로 보기에는 네. 너무 이상한 대목이 많은 거죠. 근데 언론이 왜 안 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흥미로운 어. 거리를. 이건 정말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정부 때야 뭐 대통령이 경로를 했건 뭐 그렇지 않건 뭐 김건희가 뭘 했건 어쨌든 이거 괜히 건드리다 보면 사실 네. 여기까지 뭐 기자 쪽까지 안 내려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괜히 건들지 말라고 뭐 이런 정도로 그쵸. 됐을 수도 있죠. 예. 뭐 오케이 이해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저 맨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정도면 끈떨어진 권력에 대해서 정말 하이에나 언론이 나오기에 적합한 소재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예. 이슈는 다른 이슈랑 또 다르다고. 예. 네. 아주 좋아하는 그럼요. 먹잇감인데 예. 왜 다 가만히 있는 걸까? 이거는 이거 뭐 특정 방송사 이름 얘기해 준 거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막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 거지. 뛰어들어야지, 제일 이건. 좋아하는 바로 거지. 밑에 나와야지. 혹시 뭐 제보 받는데. 예. 인천 세관권에 대해서 예.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거 뛰어들어가지고 막 한 시리즈 3편으로 막 해야죠 이거. 시리즈도 가능하지. 이게 중요한 게 얘네들은 당사자들은 언론 몇몇 언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금방 또 정보 듣잖아요. 그렇죠. 네, 숨어 뭐 빨리 네. 여기 잠수 타 뭐 예. 하와이 가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하고 예. 다녀야 되는데 그래야지 들썩들썩이니까 오히려 또 이제 꼬리가 잡히고 이제 이러는 건데 네.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웃긴 거는 백현원 경정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계기는 네. 그 민주당의 1기, 2기 지도부를 관저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그거 상설특검 뭐 얘기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보도가 됐거든요. 서영교 의원이 얘기하면서 이게 보도되니까 바로 거의 그 다음 날인가 리얼타임으로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그러니까 백현우 경정이 그렇지. 그렇죠. 니네들은 수사 대상이다. 무슨 합동수사팀. 그래서 열받은 거지. 사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이게 다시 불거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괜히 쓸데없는 놈들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맞아요. 한 망치겠다라고 네. 판단했으니까 네. 사실 다소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그렇죠. 지금 나서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이분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지금 그때부터 몇 싸우는 년이야, 몇 년을 혼자서 버틴 그러니까. 거잖아요. 박정훈 대령하고 백경정 같은 케이스가 네. 이제 맞아요. 바로 딱. 네. 진짜 닮은 꼴이에요.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진짜. 그래서 이 사안 이후의 전개 과정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또 하나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네, 하는데 아니면 적어도 오염이 덜 된 수사본부가 그렇죠.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 또 주목해서 여러 가지 작가님들, 드라마 작가님들도 많이 붙어가지고 아 맞아요.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작가적 상상력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네. 네. 이거 그림표 그리면 나온다고. 네. 그리고 저는 어찌 됐던 간에 뭐라고 평가를 하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 뉴스공장과 매불쇼 등의 유튜브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음. 라는 건 반드시 평가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부터도 이거는 지금 자꾸 레거시 언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음모론이 뭐니 뭐 이런 쓸데없는 옛날 프레임이나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사실 기존의 서울소리 보도라든가 이런 것 때부터도 그렇죠. 보면 네. 결과적으로 가장 무서워할 만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보도를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을 토마토도 누가 하고 그렇고. 있냐고. 지금도. 그리고 그렇죠.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후로 우리가 다루게 될 다른 이슈들을 보면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네.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다 놔두고 뭘 맞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는 반드시 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검증 보도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뒤에서 좀 다루고요. 그 중간에 잔잔바리들을 좀 다루면 네. 이준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50만을 넘어섰어요. 예, 이게 보통 그 한 달 안에 5만을 채우면 실제로 이제 답을 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죠. 예,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런 건데 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저는 왜 지금 조용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준석이 뭐라고 했는지를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세 번째 대선 토론에서 아무튼 사고를 쳤습니다. 대형 사고를 치고 지금 제명 청원이 50만이 넘어갔어요. 근데 친 사고의 사이즈, 그 다음에 청원이 이렇게 50만이 넘어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조용하다는 거지. 네. 본인도 조용하고 언론도 조용하고 아무도 이걸 평가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7월 4일까지니까 7월 4일이 지나면 그럼 뭔가 이게 움직임이 있을까? 아니 이게 좀 너무 부당하지 않아요? 네. 저는 뭔가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아,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제명이 가능한지는 그건 나중에 이제 가서 할 일이에요. 그쵸, 그쵸. 뭐 안 될 수도 있겠지. 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그리고 대안도 마련을 해야죠. 네. 대선 토론이 생방송으로 그렇게 중계가 되는 건데 미디어는 그냥 중계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맞는지, 사회자의 개입 여부는 정말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저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또 맞는지, 그리고 방송심의를 하는 조직은 이렇게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제재를 못하는 게 맞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죠.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나쁜 얘기는 더 할 필요는 없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가져온 이야기의 핵심은 이준석 나쁘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 지금 사회적인 논의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직 제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맞다라는 입장을 갖는 것과 현실적으로 될 것이다 아니다는 별개겠죠, 당연히. 근데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냥 에이 애체 해봤자 안 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냥 저기 누구야 개혁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것도 진짜 하찮기 그지없는 반응이긴 하지만 뭐 이준석이 그런 일 벌어질 리가 없다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확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대해서 희망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야. 쫄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에이 다들 뭐 안 될 거야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국회 내부에 많이 있을까? 예. 그리고 언론계는 더 심하게 많지 않을까? 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언론계는 상당수 이거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되더라도 예.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잠깐 보니까 거의 조금 있으면 60만 돌파하겠는데요? 네. 예.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언론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준석에 대한 미디어에 이 뭔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호의적인 태도가 또 작동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일부 보도가 있는 게 이제 10만 대 한 번, 20만 대 한 번.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거야. 하나씩 있어. 이렇게 네. 보고 있다가 넘기네, 기록계나 요 정도 생각.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까지 확인했던 보도는 50만 넘으니까 나온 게 역대 두 번째라고. 맞아요. 윤석열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 윤석열 탄핵에 대한 청원 이후로 네. 두 번째라고. 네. 그 얘기 정도 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럼 끝이야. 예. 그럴 일이냐는 거죠. 이게. 저는 평가를 해야지 이제. 의원직 제명 이거 가지고 역효과, 뭐 역풍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YS급이 될 거라는 얘기는 자기 입으로 했고
그래도 뭐 선거 국민이 뽑아준 뭔가가 있는데 30% 지지 받아가지고 된 사람 아니야. 그렇죠. 네, 과반도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음에 만약에 나올 수 있을지 그거는 봐야겠지만 총선 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동탄 버린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가 시험대에 오른 거고. 네. 그래서 의원직 제명을 안 했어 만약에. 네. 윤리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안 돼. 그럼 그때부터 욕해야지.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청원했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너희들 다음번에 떨어뜨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때도 의원들은 동일한 반응을 할까? 근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뭐 민주당하고 야당 지금의 야당 중에 이제 이런 민주당하고 연관돼 있는 부류들은 만약에 한 190석 정도는 찬성을 한다고 치고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는 국힘에서 나오지 않겠어 설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190은 안 될 가능성이 물론 있지. 개혁신당 쪽을 이제 제외하고 나면. 근데 그건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저는 압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국회한테. 저도. 이거 대충 흐리고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1년 내에 지자체 선거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거는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뭔가 답이 나오는 방식으로 압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답을 내라 이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국회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다 의견을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이래도 괜찮은 거냐고. 예. 그럼 괜찮다고 하든가. 안 괜찮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안 괜찮은지.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는 표결을 가야죠. 네. 그렇죠. 안 되더라도 그럼 안 된 것을 또 평가해야죠. 되면 된 대로 하고. 이게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비겁하게 대충 눈치고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 본인은 그걸 바라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벌써 난리치고 떠들고 다니도 모자랄 판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를 하면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입장을 듣고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이 말은 잘못됐는데 의원직 자를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자를 게 잘못된 반응은 그러니까 발언은 아니라는 건지 예. 또는 상당히 잘못됐고 의원직의 제명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거구민들의 어떤 의지를 우리가 대신해서 막 이거를 표현하는 거에는 약간 주저함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든지 뭔가 입장이 몇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입장을 각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네. 거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야, 이런 거는 아침에 그 시사 프로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아이템인데, 그죠? 네. 패널들 불러놓고 뭐 이런저런 의견 묻기 좋아하잖아요. 네. 안 보여요. 네. 이건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 가능성을 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잖아. 그렇죠. 응. 얼마나 좋은 토론거리예요. 네. 뭐 다행인지 의원식 국회의장은 이 문제를 좀 우선순위를 높게 다루겠다라고 이제 반응을 맞아요. 했고 네. 그러면 국회윤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문제들까지 의장이 어쨌든 관심을 갖는 사안이면 적어도 의장은 저는 책임 있게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네.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론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일반 시민들도 압박을 계속 가해서 입장이 나올지 않을 수 없도록 입장을 내지 않은 놈 네가 적이다. 네가 배신자다. 네, 적어도 입장이라도 내라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 움직임이 있어야 이런 짓을 못 하죠. 재발 방지라는 게 꼭 무슨 법을 만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네. 사회적인 압박이 매우 유효적인 의미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속도 탓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른바 침대 축구를 하고 네. 이러는 놈들한테도 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야 돼. 이 정당에 대해서. 네. 그 솔직히 그 기자들이 작심하고 물으면 얘기를 어떻게든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그쵸? 입장이 없습니다라든가 네. 네? 모르겠습니다라든가. 이제 국회의원 돼가지고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친 일이야 말 그대로. 아니 이건 기자 몇 명만 배당을 해서 진짜 300명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입장.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지. 그쵸. 300개의 의견을. 얼마나 좋은 기사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이준석 키워준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있을 텐데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나온 작자가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 자가 국민 앞에 이따위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적어도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만약에 잘못된 게 다수지만 그래도 의원 자를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의원 잘리지는 않을 정도의 각오하고 얘기를 앞으로 할 거란 얘기야. 이런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 또 나올 거라고. 그렇죠. 네. 선거에 계속 나오려고 그러고. 맞아요. 저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잘려서 다시 선거에 나와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예, 거기까지 가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 네. 수순에 간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냥 넘기면 시작이 어렵지 이런 행위는 반복돼요. 그럼요. 무조건 반복된다고 봅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만 이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이준석 같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를 막으려면 이번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비교적 명확한 이슈니까 네. 이 정도로 다루고요. 세 번째,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특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특검 앞으로 과제 뭐냐? 근데 특검은 뭐 이제 지금 준비 기간이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이제 최혜병 특검이 있는데 저는 3대 특검 가운데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은 예, 오히려 이제 이거는 잘 특검보라든가 수사팀 잘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와 관련된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공범들이 다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래가지고 예,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재판까지 다 거의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은 거는 김건희만 소환해서 예, 이제 조사하면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저는 저 구속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최혜병, 최상병 특검도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이 됐고 문제는 이제 내란 특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뉴스를 또 보셨겠지만 김용현이 또 직위원 재판부에서 보석 결정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거부를 하는. 그래서 6월 26일 구속 만료 기간까지 꽉 채우고 6월 27일부터는 자기는 이제 자유인이 되겠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마땅히 그걸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부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6월 27일부터 또 뉴스에 김용현이 막 여기저기 활개치고 다니고 윤석열 만나러 다니고 또 누구랑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이 빨리 지금 준비기라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무리가 되겠지만 수사를 빨리 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등등의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3대 특검 가운데서도 좀 더 급하고 좀 더 중요한 게 있고 거기에 많이 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의 의견이신 건데 일단 지난주에 한참 얘기가 됐던 건 특검 3인을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그쵸. 추천받은 6인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특검보나 수사관들을 할 것인가 이 수사관이나 특검보들을 배정받는 그런 과정에서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기존 수사관들을 이제 파견받을 가능성이 맞아요. 있는데 이때 최근에 감사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예, 이른바 세작들이 여기에 파견될 가능성이 맞아요. 높다. 예. 이런 얘기들도 이제 지금 뭐 최강욱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입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인물 가지고 한참 얘기했던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어렵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인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민정수석은 낙마하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사퇴하는 자진 사퇴하는 걸로. 자진 사퇴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었고 이번에 특검도 지금 결국은 그 이슈가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예. 근데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우리가 이런 정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그 역할을 해줘야죠. 그렇죠. 어떤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이 사람이 이 역할을 하는데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조은석 특검에 그쵸. 관련된 논쟁이었잖아요. 네. 네.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사 능력이 되게 좋다고. 근데 반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관련해 관여됐던 인물이고, 예, 그리고 그 뒤로도 보면 수상한 흔적들이 몇 개가 더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검찰파다. 예.
라고 해가지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게 강했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나니까 아씨 어떡하지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철회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한참 논쟁의 네. 주제였는데 저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수석 임명할 때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이번에도 이제 그 해임까지는 아니면 사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정수석을 정리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민정수석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나는 그냥 앞으로 일 잘 시키면 일을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퇴하고 그 사퇴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 임명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임명 취소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간 게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정수석은 그러니까. 그쵸. 예, 그것도 중요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나 뭐 비리나 이런 얘기들이 일부 나왔지만 더 나온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네. 임명 이후에 더 나온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까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이걸 안 받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정당성이 약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남을 인사 검증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금방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은석이란다. 그 오 수석 본인도 그걸 우려해가지고 사퇴하겠다라고 금방 결정을 내린 네.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비교적 잘 마무리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검은 임명하고 나서 처리를 못 하잖아. 맞아요. 네. 자기 비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반년 이상 활동해야 될 사람인 거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훨씬 더 많이 검증 후에 임명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 우려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는 10분 동의하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판단들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 채널에서 한번 얘기를 했다가 또 그거 가지고 또 되게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이제 민중기 또좀 그 민동기 형제 아니라고 뭐 형이- 엄청 얘기하고 다니는. 아니 그 누가 도대체 나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너무 단순한 혐의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어디 맞다. 커뮤니티에서 그걸 누가 썼나 봐요 실제인 것처럼. 예. 아. 예. 예, 그래서 그게 막 돌아다녔나 봐요. 네. 그래서 취했다. 제 친형이라고 아니라고 막 그 진짜 여기저기 방송에서 해명하고 다녔는데 예. 뭐 그분에 대한 뭐 언론들의 네. 뭐 이렇게 평가라든가 이런 거 저는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저 최상병 특검을 맡았던 그 분에 대해서도 뭐 그런가 보다 네. 이제 이명호 특검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 제 패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예전에 용산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맡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검 그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떴잖아요. 그때 그 진상 조사단에 참여했던 변호인들이 몇 분 계세요. 저랑 패친이었는데 그분들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페이스북에 학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내란 특검을 담당할 특검을 임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를 봤겠지만 수사를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부의 평가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할 때 거기에서 반기를 들었고 뭐 이런 거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지금 플러스 포인트하고 마이너스 포인트가 네. 있어요. 마이너스 네. 포인트는 검찰 쪽에 너무 많이 권력화 그렇죠. 돼 있고 노 대통령 쪽하고에 네. 대한 안 좋은 흔적.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플러스 포인트는 이제 지난번 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많이 받았죠. 그리고 감사원에서 노력했고. 네. 예, 그리고 뭐 수사 자체는 정말 뭐 잘한다는 평가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보셔라 이런 의견이 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은 어차피 뭐 임명을 했으니까 그 실제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정도 아주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예. 우르르 오셔가지고 초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조은석에 대해서 왜 나쁜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했잖냐. 예. 근데 왜 초치냐. 그래서 아니 초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다른 특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정보 차원에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예. 정확하게. 그래야 나중에 이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임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보 차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사람을 보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막 그게 초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초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할 거면은 뭐 탁탁탁 다 차단했죠.
제 채널이니까 탁탁. 예. 저는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의견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조은석 특검에 대한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용산 참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교체를 촉구하기도 했고 용산 참사의 그 희생자들도 역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 용산 참사 수사 당시에 그러니까 참사 진압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를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그냥 무혐의를 풀어주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조사를 되게 미진하게 했고, 철거민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도 철거민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라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 일을 추천하고 임명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믿으라고만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도 믿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내란 특검이잖아요. 취지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도 잘한다고 하고 긍정적인 평가도 충분히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됐던 특정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죠. 예. 어떻게 사람들의 이 불만을 그냥 믿어봐라고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태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또 물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른바 이제 빡치는 포인트였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할 때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웃으면서 네,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요 부분, 요 사진이 퍼지면서 상당히 아마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사진을 이제 정확히 보면은 저게 이제 왼쪽이 이제 더 확실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네.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기가 어려운 면들이 확실히 있어요. 이건 감정적으로. 네. 그리고 적어도 저 상태에서 아마도 검찰주의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파 수사, 용산 참사 관련된 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실히 깔끔하게 뭔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 반대 증거들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되게 불이익을 받았던 것, 그리고 감사원 가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것, 네. 당시 야권을 위해서.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되게 검찰스러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검찰스러운 사람은 성과 위주로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가 차면 성과 위주로 할 때 길을 정해야 돼. 어느 쪽 길을 탈 거냐. 이걸 정해야 되고 그걸 선택한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임명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반윤석열의 길을 탄 사람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제가 됐고, 결국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등용이 되면서 네. 예,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식에서 자신의 존재감이나 역할을 했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으로 검찰스러운 사람이고,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길을 탔을 때 결국은 반윤석열 전선 쪽으로 이제 길을 타게 된 검사라서 그 칼을 쓰게 된 상태인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칼은 아마도 잘 드는 칼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칼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결과로 해서 혹시라도 이 내란 특검을 한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찬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살 길을 터주거나 이러지 않을지에 그렇죠.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 안에 있는 후배들이나 검찰의 운명에 대해서 뭔가 약간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칼을 쓸 수밖에 없는 건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전체를 다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있는 검사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그 누구보다도 잘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있잖아요. 의사결정권자가 또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막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우려가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면 설명을 해줘야죠, 진짜. 네. 저는 설명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게 이제 되물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거 하나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잘 드는 칼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고 특히나 내란 외환 특검 네. 쪽은 정말 잘 드는 칼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항도 엄청 셀 거고 이게 국힘 의원들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당연히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군 그리고 검찰 여기까지 깊숙이 다 관여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면서 수사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칼로 쫙쫙쫙쫙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사라서 이거는 법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기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고 봐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특수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충성도 내지 방향성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아마 선택했겠죠. 네.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스타가 돼서 검찰총장 시켜준다. 이제는 그 전에 이미 검찰이 공소총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하고 연계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스타로 주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칭찬해가지고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압박해서 잘하게 그쵸. 만드는. 맞아요. 저는 그 그 방식이 부분이 훨씬 되게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은석 특검을 흔들어서 떨어뜨리자라는 목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조은석 특검이 그 전에 했던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 보자. 그렇죠. 이것을 다 느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초를 쓴다고 할 때 저는 완전 이게 딱 거슬리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대단해서 너가 너무 훌륭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이 사회가 알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너라는 칼을 쓰지만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될 거야. 라는 압박감을 느껴야지 그냥 신나서 야 내가 이거 잘해서 내가 어디 가고 이런 쪽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험 때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분위기가 예전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 박영수 특검 당시로 보는 그때만 해도 검찰 안에 있던 사람이니까 더더욱이나 위험했던 사람인 건데 지금은 그나마 검찰 바깥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상대도 좀 낫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제 다 여기서 빵 한번 스타가 돼가지고 우리 검찰 남은 식구들 좀 비전도 좀 주고 그러니까요. 나도 개인적으로 영전하고 이런 스타적인 지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가고 비판이 들어갔을 때 보이는 반응 에이씨 그럼 나 대충 뭉개고 갈래 이런 식으로 가면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 인선하고 이후에 초기 수사하는 단계에서 아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데가 힘을 받으려면 짧은 기간에 성과 내고 언론 플레이를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막 뭔가 붐이 좀 일어나야 착착착착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더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해서 과연 인사 문제에 대한 언론의 검증 보도를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당분간 앞으로 진행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 기자님이 가져오신 이제 김병기 아들 보도 관련된 내용 먼저 좀 살피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정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내용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BC 김병기 아들 취업 청탁 의혹 보도는 지금 단계에서 보면 MBC가 사실상 무리한 보도를 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과거에 한겨레가 관련 내용을 또 보도를 했었고요. MBC도 2018년도에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도한 이 김병기 의원 아들 채용 청탁 의혹 보도는 새로운 어떤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 맥락상 전후 맥락이라든가 팩트라든가 이런 거를 다 MBC가 보여준 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팩트를 또 전달을 했고 그리고 채용 청탁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많았습니다. 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김병기 의원 부인이 채용 청탁을 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예. 그 상황 자체가 일단 현실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제 이게 정리가 된 부분이긴 한데 당시 이제 이 김병기 의원 아들이 당시 현역 기무사 장교였고 그 현역 기무사 장교고 최종 면접까지 다 통과된 상황이었는데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했다라고 네. 하는 거니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김병기 의원 부인과 이런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게 국정원 쪽에 흘러 들어가면서 아 그러면 우리가 해명을 할 테니까 우리 쪽에 전화를 주시라라고 해서 저 전화 통화가 MBC가 보도한 저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김병기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에 있다가 잘렸잖아요. 그런 어떤 맥락을 고려하면은 이게 채용 청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부당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신원 조회를 통해서 사실상 야당 인사 출신이라는 걸 감안해서 걸러낸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니까 자른 거잖아. 그렇죠. 항의하는 것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맥락에 봤을 때 MBC는 일단 보도 내용 자체도 굉장히 부실했고 시점은 더 이상했고 원내경선 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 보도가 나갔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충분히 파악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걸 내보냈다. 더더군다나 2018년도에 비슷한 보도가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이걸 MBC 그 보도 라인에서 이걸 몰랐다?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몰랐대요? 아니, 그건 모릅니다. 자기네들 몰랐다는 건 모른다고요?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하면 그건 더 문제죠. 에이, 알고 일부러 그 시점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BC는 이거는 MBC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하려고 한 거죠. 한 거거든요. 그 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저는 정정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거는 검증 보도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네. 예. 저는 솔직한 제 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 단계별로 생각이 계속 바뀌고 좀 확실해지고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안 자체는 꽤 매력적이었어요. 아, 그럼요. 예, 매력적이라는 그치. 게 이후에 원내 유력 인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에 아들을 또 취업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직접 나서서 이런 식의 대화를 했다고 그러면 포럼 자체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포럼이야.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전개된 내용들을 봤더니 여전히 찜찜함은 남아 있지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인사청탁이라고 볼 수 없는 항의에 가까운 그런 식의 행동들이고 그리고 이미 국정원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서 그렇죠. 결정이 났고 네. 그리고 2018년 유사 보도가 이미 있었고 네. 그럼 왜 이 건이 다시 올라왔을까 이게 이제 그래서 궁금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걸 굳이 낼 필요가 진짜 없잖아 사실은. 이른바 원내대표는 공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지금의 새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의 인사검증 보도에 일부러서 끼어들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은 거지. 예. 이 생뚱맞음이 왜 생겼을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이제 저는 그 이후의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 궁금증을 유도하는 내용이었었어요. 네. 그 뒤에 내용은 이제 좀 이따 해보고. 네. 예. 저는 제가 몇 주 전에 MBC 민실이 논의를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네, 예. MBC가 내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내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때. 맞아요.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다 MBC 보도가. 그러면서 일부 정확한 분석도 있었지만 예. 내란 프레임을 운운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지나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에 소홀했다. 예.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판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거의 불을 뿜으면서 여기 가져와서 그 얘기를 한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저는 그때 느낌이 안 좋았어요. MBC가 이게 사고를 치겠구나. 그리고 이걸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 네. 그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조바심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빨리 MBC는 중립적이야. 우리는 훌륭한 언론이야. 공영방송으로서 민주당도 깔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네. 왜냐하면 그 내란 국면에서 MBC는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네. 편향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편파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사고를 친 거죠.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또 나누는데 1단계는 요걸 취재해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보를 받고 취재해 온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검증하는 팀장. 그리고 그 위가 이제 편집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본부장이죠. 이제 보도국장 선까지 해서 한 3단계 정도를 거쳐서 이걸 메인 뉴스에서 내보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1단계에서는 뭐가 작동했냐면 멍청함이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쁜 의도보다는 제보자에게 휘둘린 거야.
근데 휘둘린 거를 이중 검증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안 하고 왜 이것이 바로 이렇게까지 올라가느냐? 조급함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조급함이 이제 바로 저는 요 팀장 단계에서 작동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의 악의성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누군가를 공격해가지고 잡아뜨리는 거 필요해. 중량급 인사가 필요해. 근데 김병기 좀 있으면 원내대표 될 수도 있어. 낙마시킬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 요게 이제 팀장 단위에서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보도 그 국장 정도 선에서 작동하는 건 저는 이제 이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도 알리바이가 필요해. 야, 우리가 이재명 바도 아니고 우리가 민주당 바도 아닌데 우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비판할 수 있는 존재야.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MBC를 욕하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요 정도 센 거면 결국은 문제가 드러나서 낙마하게 되거나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리를 좀 미워할 수 있어도 우리를 나쁜 시각으로 보는 놈들한테는 한번 먹여줄 수가 있어. 자, 우리는 언제나 비판적인 태도를 제대로 유지하는 방송사야. 라고 하는 게 전 세 번째 단계에서 작동하는 거죠. 예. 애초에 1단계에서 작동했다라기보다는 뭐 1단계 작동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그 발제하거나 이런 데 선에서 야, 누구 저쪽에 이쪽 저쪽 다 까봐 하면서 가져와봐라고 하는 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저는 멍청함, 약간의 악의가 포함된 조급함, 그리고 요 조급함은 특히 마사지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 제보를 제대로 검증했다면 이렇게 내보낼 수가 없는데 너무 세게 내보냈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는 알리바이가 있어. 우리는 어디든 제대로 비판하는 방송사야. 우리 이렇게 이재명 빠라고 욕하지 마. 요 세 번째 심리까지 오게 돼서 저는 이 보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최악의 코스네요. 네. 아, 최악의 코스입니다. 네. 저는 MBC가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봐요. 여전히 고집을 피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왜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정파적으로 비난하느냐. 윤석열 깔 땐 좋아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또는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온당한 비판을 왜 이렇게 과하게 비판하느냐. 이런 식의 구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사의 퀄리티를 높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게 그 가져오신 기사 중에 정말 내용이 괜찮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라고 이미지를 잘 만들어 썼구만요, 왔어요. 이거 잘 진짜. 썼어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견지해야 될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햇발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예. 아까 저기 한겨레 박용현 네. 기자처럼 이것도 특정을 시켜야 됩니다. 네. 이재성 그렇죠. 논설위원. 이재성 기자, 저 왜냐하면 되게 이것도 저 특정시키고 싶은 게 한겨레든 경향이든 어디든 이런 기자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네. 예, 이렇게 균형 감각이 있는 시각 갖기 정말 아니 어렵고. 이게 제가 봤을 때 한겨레도 기사 취재 기자가 기사 쓸 때는요 네. 이렇게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아까 박용현 기자 그리고 이재성 논설위원 이게 달라요. 기자 어떤 논설위원과 어떤 기자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이게 기자부를 오래 먹었어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성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언론의 인사 기준이 높아지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전 정부 때와 비교하며 역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익숙한 광경이다. 사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광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개혁 성향 매체들이 검증 보도를 주도하면서 시민과의 갈등이 조기에 격화되고 있다. 정확하죠. 우리 사회가 여태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각자의 관점에 따라 편견을 강화해온 결과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하게 읽힐 수가 있어요.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 뒤에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사회가 여태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게 뭐냐? 우리 언론은 정파적 언론이냐? 완전히 객관적 언론이냐? 네. 우리 언론은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정파성을 당연히 깔고 있다고 인정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회도 합의하지 못했고 언론계도 스스로를 정의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중립적하지만 알고 보면 정파적이었고. 예. 이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각자의 관점이나 신념이 생겨버렸고 그래서 서로를 보는 눈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일부만 발췌해서 얘기를 드리면 김 원내대표가 아들의 탈락에 항의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공식 절차가 아닌 개인적 네트워크를 문제를 해결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죠? 이게 겉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되게 부적절해 보일 수가 그쵸. 있어요. 하지만 MBC는 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한국 언론이 흔히 말하는 거두절미의 오류를 답습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맥락을 제거한 채 요 일어난 일만 딱 떼가지고 가장 자극적으로 보이는 장면만 보도했다 이거죠. 짧게 보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시리즈로 보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대중 설득에 실패했다.
국정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녹음 파일을 흘렸다고 의심하며 MBC가 공작에 이용당했다고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 저는 이 비판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렇죠. 비판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럴 때는 제보들이 일부러 흘러나오는 거니까. 특히나 이게 구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다룬다면 일부러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정파성이라는 주제로 할 말이 많은 사례인데 기본적으로 MBC는 대표적 반정부 언론으로서 윤 정부에서 상당한 각 세우고 특종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권 교체 이후 공영방송으로서 정파성 논란을 더 의식해서 이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려면 맥락을 숨기지 말아야 했고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됐다. 그렇죠. 정확한 비판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MBC가 공영방송을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객관주의 저널리즘 허상 무너졌다. 전 학자로서 전 100% 동의합니다.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으나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정파성 벗어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정파성을 탈피할 수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기보다 품질을 높이는 일이다. 이게 제가 지난 7, 8년간 누누이 강조해오던 누누이 저널림 토크쇼 제2 시절부터 정파성이 문제가 아니라 품질이 문제인 거다. 품질이. 잘 하란 말이죠. 예. 저는 MBC의 예를 들면 지난 내란 보도 과정에서 정파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보도였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그리고 품질이 그렇게 높았다고 보진 않지만 자세가 좋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그리고 지금의 MBC에서 인사검증 보도는 정파성을 부정하려는 알리바이 보도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이재성 기자와 상당 부분 거의 100% 의견을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길게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 우리 해시민들도 아직 못 읽어보셨다면 이 칼럼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박중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또 선언도 하고 뭐 인사검증 위성락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저는 네. 입장이. 뉴스타파가 그걸 했다고 여러분들 욕하시면 안 돼요. 후원 끊으시면 안 되고. 예. 해야 될 일을 하면은 그냥 옳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그런다고 뭐 엄청나게 정부가 흔들리고 그러지도 않고요. 예전하고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언론에 대한 기본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믿어요. 최근에 흘러나오는 얘기들 이런 거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이런 식으로 인사검증 세게 한다고 해서 서운하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겉으로는 서운하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그렇죠. 예. 너무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개인들이야 당사자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그중에 올바른 얘기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조해야 된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검증 시스템은 지금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언론들이 한다면 그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비판 보도를 하겠다고 이상한 인사검증을 하고 있으면 자기들도 대통령실 측에서 우리가 인사검증한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고 서로 대거리도 하겠지. 이런 게 건강한 긴장관계죠. 그렇죠. 저는 그 전에 오기까지는 언론들이 어떤 언론이건 인사검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인사검증 보도를 인사검증 보도라고 포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저는 기분이 좋은 게요. 예. 이 MBC의 김병기 아들 취업 청탁 의혹 보도가 망했잖아요. 결국 망한 거는 네. 이에 대해서 뭐 김병기 의원이 항의를 격렬하게 해서 아니면 정부가 무슨 뭐 무시무시하게 너네 이런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일단 대중들한테 타격도 주지 못했고 그쵸. 선거판을 흔들지도 못했고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 채 스스로가 바보임을 입증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렸어요. 너무 완벽한 결론이죠. 네. 저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된 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조차도 이것 때문에 와, 그럼 정말 이게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보도가 의도했던 대로 휘둘리지 않았잖아요. 사리 분별을 확실히 했고 이 맥락을 읽을 줄 알았고 이것을 이해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MBC가 왜 이렇게 됐나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잘 정리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이런 식의 보도들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 미성락 보도나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이게 그 내용 보고 이거 가지고 타격 있겠어라고 생각했어요.
별로 엄청 대단한 내용을 기억도 가지고 안 얘기한 나요. 게 아니거든요. 기억도 안 그게 이제 무슨 그 재산 형성 과정 예.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그런 거죠. 내용이었는데 그런 거는 민감할 수는 있죠. 이를테면 민주당 개통에 정부가 집권하면 언제나 부동산 문제하고 연관되면 되게 민감해지니까. 근데 지난 정부에서 그 재산 200억, 300억씩 됐던 애들 재산 형성 과정 잘했잖아요. 제대로 뭐 보도한 적도 없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요 정도만 되면 요 정도는 악도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검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직자 될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언론사들이 각 매체마다 인사검증 기준이라는 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인사검증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인사검증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네. 보시는 분들도 그래? 뭐 이를테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굉장히 정말 초진보적인 매체에서 네.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우린 그 기준에 따라서 인사검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래? 네. 근데 저는 동의 못 하거든요. 네. 뭐 그러면 누가 하냐 그거를.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개개별로 봐야겠지만 이상하게 그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언론사들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민주당의 국무위원이나 이제 공직자를 검증을 할 때 약간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애를 유학을 보내? 네. 혹은 아니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돈이 요만큼 불어나? 약간 그런 마인드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뭘 어쩌란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하여튼 네. 기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성락 보도나 이제 그 오수석에 관련된 보도가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달랐던 건 내부 정보 내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재산 수치나 형성들을 하고 나중에 판이 바뀌면 이걸 팔아치우고 뭐 이런 과정에 네. 생기는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직자로서 윤리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쭉 쌓이면 이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그쵸. 판단할 수 있는 사안들이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가 이렇대에서 이때 사서 이때 팔았는데 시세 차익이 몇 억이었네? 이 정도 수준으로 보도하면 그럼 누가 돈을 안 벌고 돈을 잃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보도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진짜 읽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기에 언론의 검증 보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 그리고 이 언론들이 지금 검증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검증을 위해서 진짜 이들이 검증 보도를 하고 있나? 네.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솔직히 일단 그거 말하면 아니야. 그걸 확신할 수 있어. 제가 쌓아놓은 언론학적 본질로 따지면 모든 언론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이기적이고 언론도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향력 확보가 목적이고 네. 영향력 확보와 돈 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향력 확보에 대해서 공익성을 갖다 붙이기가 되게 좋은 이슈가 바로 인사검증이라서 그렇죠. 그런 거야. 네.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어. 그렇죠. 이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그 이기심을 발동시켜 놨더니 없는 정보들이 나오고 모르던 정보들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이기심이 좋게 발휘된 결과지. 근데 그 이기심이 언제나 좋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저는 그 이기심이 되게 조급하게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목적은 아니다. 지금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게 거꾸로 된 거지. 일단 흔들 거야 나는. 맞아요. 찾아와. 예. 그러면 찾아. 자, 이걸로 되겠어? 그러면 이제 포장을 또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흔드는 거지. 그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치밀한 보도 위에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정수석 건은 얻어 걸린 건지 뭐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을 충분한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건 어쨌든 성공이라면 성공인 거잖아요. 후속 보도가 잘 붙었고 그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민정수석이고 또 이제 그 사람이 가진 개인적인 어떤 그런 특성 같은 것도 그렇죠. 작동을 한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된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오산이고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야말로 사실 그런
용산 참사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 네. 그런 것도 안 해요. 네. 나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거. 예. 그런 것도 안 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뒀잖아요. 국민의힘이 원내대표가 누가 됐어요.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 네. 지금 됐어요? 됐어. 아니, 오늘 한다고 하는데 아직 끝났어. 안 나오지 않았어요? 됐어. 끝났어요? 네, 됐어. 나왔어요? 봐봐. 방송 글쎄 여기 이동할 때까지는 봐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할 때까지는 아직 결과 안 나오지 봐봐. 않았었나? 됐어. 예. 저기 확인해 주세요. 이상한 뭐야 됐어 그러더니 아니 됐어. 근데 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 된 거야? 막 바뀌었어요. 이랬어. 언제 결과 나왔어? 예. 송원석이 됐어요? 예상대로 됐네. 아이고야. 그렇지 됐지. 음. 그래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 검증 보도라는 게 있었냐고.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지. 웃기죠. 예. 왜 김병기는 그렇게 막 목을 그러니까요. 메고 난리를 치더니 애초에 원내대표는 검증 보도를 하는 안 하죠. 대상이 원래 안 하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엄청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확 발견됐다는 뭐 할 수도 있겠지. 이건 검증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그러니까요. 자체가. 예. 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막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서 지금 안 했냐는 거지. 네. 저는 이것도 지금 진짜 어이가 없고요. 뭐 그 얘기 길게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네. 총리 후보자에 대한 네. 그래서 그 네. 부분 아까 이제 유학 얘기 나온 게 그런 건데. 네. 그거를 보다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한 거죠. 이게 김민석 의원이 예전에 그게 한 2023년인가요? 어느 자리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경향신문 단독으로 나왔어요. 네. 일단 그 전에 현재까지 문제됐던 언론이 문제 삼았던 건 돈도 없는데 애들 유학 코넬대로 어떻게 네, 보냈냐.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 돈 없는데 야 저렇게 학비 비싼 저런 데는 어떻게 보내? 약간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예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요. 예. 2억 건으로. 네. 예. 그래서 정치가 자금 어디선가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일단 문제됐는데 요건 또 새로운 얘기예요. 네, 이건 새로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뭐 좀 보도가 좀 많이 된 편이고 네. 이거는 이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얘기는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일단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2023년에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김 후보자가 스스로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다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를 교리로 삼는 기독교계의 종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뭐 그 정도예요. 그 뭐 이전에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뭐 계속 논의는 이어졌지만 제정이 무산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무산되어 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뚜렷하게 말을 하진 않았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정말 이상한 거죠. 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가 이 제목도 막 그래요.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따옴표에 붙여가지고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이게 왜 검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김민석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되게 의문이 가서 일단 이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네. 네. 이건 단독이라고 지금 또 이제 네. 알고 나왔는데. 단독이에요. 근데 왜 이 코멘트를 장혜영 전 의원한테 물어봤을까요?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장혜은 의원한테 부탁했어. 장혜원 전 의원이 네. 또 평가를 합니다 코멘트를. 네.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거. 네. 뭐 전문가인가 보죠, 뭐. 근데 이 부분은 참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총리 후보자라면 네. 대통령도 받는 질문이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네.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조심해서 저는 그 자체는 동의하거든요. 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 전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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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 그것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진 않을 겁니다. 저는. 네. 그리고 그건 알아야 되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랑 그래서 총리가 안 돼야 된다? 네. 는 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보는 건
이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신문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죠. 저는 되게 비겁하고 치사한 목적에 읽히니까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할 만큼 본인으로부터 어떤 입장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급하게 단독을 붙여가지고 쓴 거야. 옛날 거 뒤져봤더니 찾았어. 네. 예. 찾았는데 보니까 교회 앞에서의 발언이고 교회에서 하는 보수적 발언을 하고 유사해. 예. 예를 들면 문제의식이 동성애 문제를 기본적인 어떤 지향성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인군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 이게 전 너무 센 해석이라고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체로 애매한 그런 태도를 보여.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보통의 정서에 좀 더 호응하는 듯해. 근데 여기다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을 끼워 넣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강양은 옳다고 생각했으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 자, 요 바탕에 깔려 있는 정서는 뭐냐면 이 기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민주당 지금 대통령하고 총리 후보자까지 다 애매해. 근데 대통령은 애매하고 총리는 살짝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요 발언을 통해서 한번 던져가지고 확인시켜 보자. 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근데 이게 되게 치사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게 나쁘다면 나쁘다고 좋은 거면 좋은 거라고 무슨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비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는 쏙 빠졌어. 그리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처럼 딱 하는데 자 김민석 후보자가 동성애를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라고 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이걸 쓴 거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숨기고 있다는 거지. 너무 비겁하죠. 되게 나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워낙 이런 기사를 많이 봐서 좋다 나쁘다보다는 그냥 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더 나빠. 많이 해요. 되게 더 많이 나쁘다고 하고 이왕이면 그러니까 이게 뭐 기사니까 뭐 의견을 직접적으로 기자회견 안 밝히겠다. 그리고 장혜영을 통해서 밝힌 뭐 이런 케이스 정도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비겁하다고 말하기엔 비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 정도는 그래도 오케이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리고 예.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내용을 다른 언론사가 안 써요.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수의 언론사는 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반대를 하는 게 김민석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쓰는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은. 제가 너무 지나친 상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나는 그 현상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 현상들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향신문이 판단하는 총리 후보자의 나름의 기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 기준에 딱 비춰봤을 때 이 건을 발견했어. 근데 하나의 정보로 던져줄 수도 있지만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한번 이 정도는 그치 뭐 기사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수준이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뭘 발견했어 무조건 막 이렇게 단독 달고 던지고 이게 검증 보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무총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보도에 임할 것인가를 저는 이 언론사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없다니까. 다들 네. 관심이 없다. 또 없으니까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것하고 제가 그렇다고 이게 적절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게 총리를 못할 정도의 어떤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사검증에 관련된 보도 던지는 방식이 전형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얻은 자료 가지고 제보를 받았던 네. 뭔가를 발견했으면 단독 달고 툭 하고 던져봐. 상대한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고 그 반응의 확산 여부를 보고 어디에 힘을 이거 버릴까 아니면 키울까 이 판단을 해. 맞아요. 저는 그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보도 형식이라고 봐요. 예. 다만 이게 진보지에 속하기 때문에 장혜영 전 의원의 말을 빌려서 김 후보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네. 차별금지법을 마치 반대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마 물어보면 제대로 답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분위기를 풍기려고 쓴 기사야. 예. 근데 대놓고 또 막 반대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본인한테 전화를 걸어봐야죠. 옛날에 이런 발언을 했던데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신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들을 시간조차 없었어. 예. 김 후보자 측은 기존 발언과 같은 생각이라는 기자 질의에 기회가 생기면 소생히 대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예. 이 정도 내용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요거 가지고는 이제 기사를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 일단 낸 거야. 예. 분위기 풍겨놓고 나중에 아 곤란할 텐데 답하기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저는 뭐 이렇게까지 막 엄청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검증이 아니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검증을 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예, 제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엄청 나쁘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아까 이제 그 입장은 정 박사님하고 같은데 김민석 후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서 짐작이 가는 면이 있어요. 이분은 집안이 원래 또 기독교 집안이고 네. 이혼 등등등의 과정에서 좀 더 신앙심이 엄청 깊어진 쪽에 속한데 그 형인 김민욱 목사에 비해서 보면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독교도의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되게 진보적 기독 신학에 비해서보다는 좀 더 평범한 보수 신학에 가까운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리고 상대가 듣기에 너무 거슬리지 않게 발언을 하는 특징이 또 있어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를테면 당이나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거를 대놓고 반대할 인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그건 다른 문제죠.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야기만 명확한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총리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요. 그건 대통령이 추진하고 당이 추진하면 총리가 중간에서 막고 나서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소간 부족하다라고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총리의 결격 사유를 뭐 만들어내는 엄청난 인사 엄직의 내용은 아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의 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 보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예, 김민석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아직 청문회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청문회를 여러 날 하겠다. 네. 뭐 네가 먼저 사퇴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네. 예. 근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보면 어쨌든 총리 후보 청문회를 세게 붙을 생각으로 어쨌든 여기저기가 임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세게 붙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으로 붙을 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1,000만 원들 가지고 붙을 것 같아요. 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걸로. 액수가 그러니까 나는 그 너무 얘네는 주로 10만 원 법인카드면 10만 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1,000만 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까지로 들어간 거로 보면은 목소리만 크지 실제로 건질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김민석 후보가 뭐 이런 청문회 같은 거 임하는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적합한 해명도 하고 적합하게 넘길 거 넘기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면 이제 제보가 또 엄청 쏟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재산이 얼마 없다고 이제 제보가 쏟아질지도 몰라요. 아니 실제로 얼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그 1,000만 원권 그게 뭐 부풀려질 만도 한데 지금 그 이후로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뭔가 말것 진짜 같아. 뭔가 정치자금법 이런 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네. 최종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봐야 알겠지만 딱 봐도 사이즈가요. 그냥 그러니까요. 받는 느낌이 뭔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보통 그러지 않나요? 한 방에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지. 여기서 1,000만 원씩. 여기서 이거는 좀 봐도 좀 이상하고 이게 뭐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통상적으로 언론이 검증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선뜻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기분이 나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 이게 돈도 없는데 네 아들은 뭐 이렇게 아니 그런 식으로 검증 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부 좀 길게 일부러 했는데 지금 언론이 이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게 하는 말과 이제 그 보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야기를 두 분께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언론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언론 보도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네들이란다. 언론사들이 우리는 이런 정도 되면은 낙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그 선이라도 좀 먼저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뭔가 보도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독자들도 그래 이 정도는 좀 심했지. 오광석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논란이 됐던 거는
특수통 출신이 검찰개혁 네. 제대로 하겠어?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한 건데 나중에는 거는 나중에 대출도 차명 대출 받고 뭐 이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민정수석이 그런 것처럼 확실한 선이 있으면은 저는 검증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머지 언급한 것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흔히 말해서 까리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먼저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 검증 보도를 보시는 분들도 모든 언론사들의 검증 보도를 다 믿지는 마시라. 특히 파편화된 식으로 막 여기저기 막 던져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의 국무총리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그 선만 딱 자체적으로 놓고 보도를 보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는 가르마는 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민정수석도 그랬고 내란 특검도 그랬고 이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바탕으로 딱 봤는데 근데 이게 왜 문제지라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요즘은 예전에는 너무 많은 보도가 쏟아져가지고 막 저 자신도 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 기준점이 제 스스로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우하혜성님이 까리하다가 뭐냐고 못 알아듣겠어요 기자님 이렇게 했는데 아시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아주 까리의 까리입니다. 긴가민가하다 뭐 이 말이죠. 예, 네. 아리까리라는 말에서 앞에 아리를 빼고 이제 까리만 보통 이제 쓰는. 네. 예, 약간 비속어 완전 비속어는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는 뭘 하든 좋다. 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라. 네. 예. 두 번째로 언론 보도를 접하는 분들은 언론 보도가 하는 검증 내용도 다 믿지는 마라. 네. 예,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 박사님. 저는 언론에게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뭘 하든 자유야. 하지만 완성도를 제발 높여다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하든 좋은 뭘 하든 그냥 완결성 있게 완성도 높은 걸 내놓는다면 그만큼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정 박사님이 저 정도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내놓으면 읽는 분들이 그럼요. 기사를 보는 분들이 아유 문제 있네 알지. 이렇게 그치. 생각을 하죠. 내 말이. 근데 대부분 안 충분하다니까?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어. 이게 약간 까리한데 까리한데 또 썼네. 예. 음. 이거 좀 약간 좀 그런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시청자분들한테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너무 화를 내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스스로를 신뢰할 필요도 있다. 네. 이런 거 이렇게 뭣도 안 되는 수준으로 써갈기면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욕하지 않습니다. 네. 다들 그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개돼지 수준으로 깔보고 기사를 막 써댄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흔들려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는다. 네. 그 정도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스스로를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화를 내봤자 우리 손해다.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차분하게 그냥 그래 이건 버리자. 이거는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좀 쿨하게 네. 예, 읽읍시다. 네. 네, 뭐 저도 이제 두 분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참고로 아주까리는 동백꽃. 노래 아닙니까? 일부의 결론은 아주까리가 됐어. 동백기름. 네, 저도 이제 정 박사님이 또 잘 얘기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이제 품질 얘기했잖아요. 임상운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언론이 그리고 품질만 높다면 그 품질 높은 정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근데 품질 낮은 거 가지고 대충 이렇게 얹어보고서 무슨 반응 나올지 떠보는 식의 기사는 제발 좀 이제 좀 그만 좀 써라. 자신 있으면 붙어라.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게 이제 언론을 보시는 분들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아마 이제 수용자들이 제일 열받아 하시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른바 보수 내지 극우 계열의 신문들은 진해 정부가 들어서면 검증한다고 안 하고 맞아요. 방어만 죽어라고 해대는데 네. 왜 민주나 진보 계열의 그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 진보 계열의 언론이라고 하는 데는 같이 감시한다고 막 까는데 이렇게 되냐?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언론이 없냐? 이런 부분이 좀 세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언론의 기능이 비판에 있지 감시와 비판에 있지 방어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옛날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옛날에는 아예 방어 쪽에 더 치우쳐 있었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선택하면 된다고 봐요. 방어를 선택할 것이냐 공격을 선택할 것이냐. 예. 그게 이념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고 정부에 대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나는 뭐 보수지만 이재명 정부가 맞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내란 국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방어해 줘야죠. 그렇죠. 진보인데 뭐 이를테면 나는 이재명 정부가 진보적이고 또 내란 극복에 의해서 필요해. 그럼 방어해 줘야죠. 하지만 진보인데 나는 이재명 정부에서 여전히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격해야겠지. 나는 보수라서 이재명 정부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공격을 스탠스를 취하는 쪽과 방어의 스탠스를 취하는 쪽이 각자의 뭐 기준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기준에만 어긋나면 공격하겠고 기준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를 굳이 왜 쪽팔리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기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도 오가니까 이제 그러겠죠. 저는 공격만 또 비판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방어를 잘해주는 것도 언론의 기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쪽에서 공격하는 정보 잘못됐다라고 방어 태세로 뭔가 파지 않으면 공격에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방어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저는 나쁜 결정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는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되는 게 이제 세 번째 언론 수용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정 박사님 얘기하는 것에 상당히 동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읽어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몰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옳다고 생각하건 틀리다고 생각하건 자기 판단을 믿으세요. 제3자 효과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나는 이 판단을 안 믿지만 언론 보도를 안 믿지만 이 언론 보도에서 영향을 받을 저놈들 적들이 있고 우리 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막 웅성웅성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게까지 영향 안 받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엔. 왜냐하면 충분히 쌓인 정보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입장 결정 안 해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보도 때문에 혹시라도 막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까 봐 혹시라도 막 예를 들면 반대편으로 이재명 정부가 너무 나태해질까 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는 저는 충분한 정보들이 주어질 때까지는 사람들은 아마 기존 입장을 그렇게까지 안 바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의 질이 충분히 넘어서게 되면 바꾸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때가 이제 논쟁이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 논쟁을 할 만한 시기가 아닌데 논쟁하고 있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네.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필요한 시기인데 막 걸고 나와가지고 막 서로 싸워. 네. 그건 올바른 논쟁이 아니에요. 논쟁할 상태가 아닌데 논쟁하고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런 방식은 오히려 언론에 의해서 솔직히 놀아다는 방식이다. 네. 그거 노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믿고 남의 판단도 남의 판단력을 믿고 그리고 이제는 논쟁할 때가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하면 그때 논쟁하시라. 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의견을 일부러라도 제가 이제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될 것 같아서 우리 해시TV는 어떤 입장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정치데스크 여기서 정리하고요. 나머지 25분간 시사편집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제2부에서 만나죠.